한국. 그들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잘 만들 뿐이지 세계 안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프랑스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동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20년 경력으로 항상 자신 있었지만 영국 런던의 한 회의실에서 미국 학자의 발표를 듣는 순간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대체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루카스 마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은 각 나라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연구하는 거였어요. 무기, 군인, 그리고 그들의 비밀들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추웠어요. 런던으로 떠날 가방을 싸고 있었거든요. 가을이 와서 제 아파트 창문 밖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최고의 정장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저 같은 군사 전문가는 항상 전문적으로 보여야 하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파란 눈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죠.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를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이 회의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국과 그들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모든 강대국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도요. 한국 군사력에 관한 발표를 생각하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뭐하러 그런 시간을 보내나 싶었죠. 한국은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지만 진지한 군사력이라고요?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핵무기와 거대한 군대를 가진 큰 나라들을 연구해왔거든요.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다지 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관심을 끌려는 거지라고 혼잣말을 하며 서류철을 닦고 있었죠. 승무원이 커피를 서빙하면서 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런던 호텔은 정말 멋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부드러운 카펫이 있었죠. 로비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세르게이 미하일로프가 있었는데 은색 머리에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웃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사실, 규칙, 전통. 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루카스, 만나서 반가움에. 그가 지난 러시아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봤나? 미국인의 발표가 꽤 흥미로울 것 같던데.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한국에 관한 거 맞지? 그것 때문에 점심 계획을 바꿀 가치는 없을 것 같은데. 세르게이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아마도. 두고 보자고. 방 건너편에는 중국 전문가인 링하오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젊었지만 매우 똑똑했어요. 그는 항상 10걸음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는 멀리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아침 식사 때 저는 유럽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 미국의 국방 예산, 중국의 성장하는 해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죠. 왜 그러겠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오후에 그리핀 박사의 발표에 참석할 거야? 또 다른 프랑스 전문가인 피에르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가야겠지.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 미국인들이 평소처럼 과장하고 있을 거야. 한국이 숨겨진 강대국이라고. 말도 안 돼. 피에르는 불편해 보였어요. 놀라운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나를 믿어. 나는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을 연구해왔으니까. 한국은 스마트폰 만들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핵무기와 첨단 군사기술, 그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오전 세션은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모두가 강력하다고 알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꼼꼼하게 메모하고 영리한 질문을 하며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에드워드 그리핀 박사의 발표를 위해 메인홀에 모이고 있었어요. 미국인 교수는 별로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을 한 평범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가 무대에 올랐을 때 방은 조용해졌어요. 세르게이와 링도 긴장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오늘 그리핀이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미 핵무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기반과 인프라를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팔짱을 끼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그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받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분명한 의견들로 가득 찬 제 편안한 세계가 곧 그 핵심부터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핀 박사가 발표를 시작할 때 저는 지루한 척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의 슬라이드가 바뀌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러시아 전문가 세르게이가 팔걸이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 대표 링하오는 의자에 아주 곧게 앉아 있었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한국에 관한 헛소리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핀 박사가 푸른빛 막대 그래프가 있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5번째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죠. 저는 항상 한국을 자원이 제한된 작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하늘로 높이 솟은 거대한 냉각탑이 있는 큰 발전소 사진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단지 전기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핀 박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한국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핵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갑자기 입안이 마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화면의 숫자들은 정확해 보였습니다. 사실과 데이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은 우라늄 농축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리핀 박사는 한국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험실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국제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적어도 작은 연구 환경에서는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죠. 이건 그냥 이론적인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무기를 만들 리가 없어. 하지만 그때 그리핀 박사가 우리에게 미사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톤의 탑재량과 8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 사였죠. 화면에는 하늘로 발사되는 거대한 로켓이 하얀 연기 자국을 남기며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이 미사일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습니다. 이건 이상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됐어요. 그게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고 수년간 제 보고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핀 박사가 한국의 군사 인력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저는 더 이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비상시에는 300만 명을 더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죠. 한국은 비밀리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핀 박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아무도 그와 논쟁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던 세르게이조차 충격에 빠져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링하오는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보이고 있었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런던의 분주한 거리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었죠. 만약 한국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제가 또 무엇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핀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을 때까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에 놀라신 것 같네요. 마틴 씨, 그가 말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흥미롭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정치적 의지가 없을 겁니다. 국제적 결과가 너무 심각할 테니까요. 그리핀 박사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재로부터의 외교적 보호만 빼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결정한다면 5년 안에 작동하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5년이라고요? 세계 전략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일부 국가들이 항상 군사력에서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일 것이라고 믿으며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제 모든 이해가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핀 박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적 발전은 단지 휴대폰과 자동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군사적 능력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 새로운 정보를 제 세계관에 맞추려고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둥근 구멍에 네모난 블록을 억지로 끼우려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무너져야 했죠. 오후 세션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방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나무 판벽, 파란 카펫, 프로젝션 스크린 하지만 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한국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자신감이 사실은 무지였다면? 심포지엄이 계속되는 동안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반짝이는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고 제 오래된 믿음에 매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도 있었죠. 세계 군사력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로서 이것은 단지 새로운 정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리핀 박사의 발표가 계속해서 영화처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파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이 덜 들고 있었죠. 심포지엄 둘째 날은 느낌이 달랐어요. 자신감 있게 등을 기대는 대신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들에 대한 발표 중에 노트에 낙서를 하는 대신 자세한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제 머리는 전에 무시했던 정보에 목말라 있었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토론 중에 저는 손을 들어 질문하는 제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나라들에만 관심을 두는 프랑스 전문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런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은 그들의 안보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질문이 공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루카스 마틴이 정말로 한국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한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건 예전에 루카스가 했을 행동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식당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하얀 식탁보로 고급스러웠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대화를 주도하며 제 생각을 모두에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영국 전문가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독일인은 한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을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러시아 전문가 세르게이 미하일로프가 그리핀 박사의 평가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세르게이는 마이크 앞에 키 크게 서서 조명 아래 은색 머리가 빛나고 있었죠.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전통적인 군사적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핀 박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적, 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변화는 단순히 지역 안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을 촉발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 안보를 재편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던 건가요? 방 건너편에서 중국 대표 링하오가 불편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평소 침착한 얼굴에 걱정이 보이고 있었죠. 중국은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이 정보는 분명히 그를 걱정시키고 있었어요. 링처럼 전략적인 사람도 걱정하고 있다면 아마 저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그곳은 빨간 벨벳 의자와 벽에 걸린 오래된 배 그림이 있었죠. 비싼 음식 접시 위로 토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증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잔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핵개발 잠재력에서도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5일 전이었다면 저는 이 말에 웃어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더 신중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적 능력이 실제 전장 적용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은 제게도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옛 사고방식의 마지막 조각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계속되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더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제가 새로운 정보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자 그들은 놀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포지엄 자료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한국의 미사일, 시험 사진들, 군사비 지출을 보여주는 차트들, 그들의 과학적 능력에 관한 데이터들. 모든 것이 명백하게 거기 있었어요. 저는 세계 군사력에 대해 옳다는 것을 기반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존중했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건 제 전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침대 옆 탁자의 램프가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밤늦게도 런던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기차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주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와 갑자기 달라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포근한 하얀 베개 같은 구름 위로 날아가면서 부드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구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마음은 밖의 풍경만큼이나 흐릿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3일 전, 저는 세계 안보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런던에 도착했었죠. 하지만 지금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커피를 권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관한 사실들이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처럼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핵 프로그램, 첨단 미사일 기술, 우라늄 농축 능력, 50만 명의 현역 군인들, 300만 명의 예비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놓쳤을까요? 루카스 마틴 전 세계 군사력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전문가가 말이죠. 사실 앞에서는 편견이 쓸모 없어진다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사업가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항상 국가들을 그 크기, 역사, 그리고 제 머릿속 중요도 순위에 따라 판단해왔어요.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작은 아시아 국가, 기술은 뛰어나지만 군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분류되어 있었죠.
이런 단순한 꼬리표가 저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파리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그 다음 생강이 파란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고향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내려놓고 곧장 제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수년간 써온 보고서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중 얼마나 많은 보고서들이 제가 한국에 대해 범한 것과 같은 실수들을 담고 있었을까요? 새 노트를 꺼내서 첫 페이지 맨 위에 한국 군사적 능력 재평가라고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핀 박사가 발표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메모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이미 책상에 앉아 서류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었죠. 런던은 어땠어? 옆 사무실의 마리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 저는 간단히 대답하며 작업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점심시간까지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보냈죠. 2주 전이었다면 저는 절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긴급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부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10명이 회의 테이블 주변에 모여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요. 그들의 눈에서 놀라움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피에르는 특히 충격받은 것 같았죠. 그는 제가 수년간 한국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제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옛 믿음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절벽 가장자리를 붙잡고 놓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완전히 제 의구심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강대국 요소는 우리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사무실은 변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요. 그들의 군사훈련에 관한 보고서들이 서류 캐비닛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역사, 과학자들, 방위산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들은 다른 날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때로는 이건 맞을 수 없어. 한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리핀 박사의 발표와 그가 보여줬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런던 심포지엄 3개월 후, 저는 상사들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핵 잠재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세계 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위치를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간과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 상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건 당신의 이전 평가들과 꽤 다르군요, 루카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증거가 새로운 결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간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구와 경험을 통해 국제 안보 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증거와 데이터에 귀 기울이며 미래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제 보고서와 강연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연구와 토론의 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 있는 한국 지도와 넘쳐나는 자료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세계 안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중요한 단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의심을 떨쳐내며 새로운 사실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제가 맞이할 새로운 인식과 지식은 분명 저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